인간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우리 아이들은 혹은 우리가 평생 어떤 교육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꾸릴 수 있을까요?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연구소 소장 임철호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네. 저희가 좀 큼직큼직하게 일단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교육은 왜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약간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약간 좀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다름이연구소는 어쨌건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들려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들려드리고 이 어떻게 부분에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무엇을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입장에서 좀 들려드리는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그러면 교육은 그럼 왜 바뀌어야 되느냐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학습자가 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변하고 이건 뭐 어떻게 파트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시대가 변한다는데 일단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 네. 충격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회에 넘기는 그렇죠, 충격.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면 뭐 계산 능력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뛰어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뭐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 노동만 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숙련 노동자들, 전문직 영역들, 의사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일을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 보고서를 쓴다든지 증권사에서 아니면은 스포츠 기사를 쓴다든지 신문사에서 그러니까 벌써 인공지능이 뭐 언론사에서 글쓰기 뭐 어떤 은행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짜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뭔가 실업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직종은 단순히 학력 고하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직업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미래 사회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지? 뭐를 배워야 되지? 이런 불안과 고민들이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을 포함한 기술 발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라이프 스펙 자체가 또 엄청 길어진다는 거죠. 지금의 사실 그 교육제도나 이런 거 자체도 우리 지난번에 노화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그 인간 수명을 보통 한 60세 정도로 설정을 해서 지금 다 설계된 세팅된 그런 그 교육 시스템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제도란 말이죠. 60은 좀 그렇고 아무튼 뭐 하여튼 그쵸 70 정도로 합시다. 그쵸 이제 그죠 뭐 지금은 이제 뭐 대학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가방끈이 늘어지면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본 옵션이 이제 대학 졸업까지잖아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는 게 이렇게 가장 이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루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그 교육을 이제 가장 좀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는 교육을 하지 않는 뭐 요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삶의 그 교육의 그 코스란 말이죠. 이 333으로 대충 생각하면 되죠. 30까지 공부하고 60까지 일하고 그쵸. 나머지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인류가 만약에 120세까지 살고 2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0살에 교육을 다 끝낼 수가 있을까요? 사회는 계속 변화할 텐데 그 이후로도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빨라지겠지만 200년 전에 배웠던 사람이 지금 뭐에 적응할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지금 학원 다녀야 돼. 학원 열심히 다녀야 돼. 막 자격증 따야 돼. 새로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게 그런 평생 교육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뭔가 10대를 다 갈아넣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환경 자체도 뭐 다문화 사회라든지 모든 인종, 젠더 뭐 이런 사람들의 다양성이 되게 뒤섞이는 사회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뭔가 나 혼자 잘난
그 능력이 아니고 내가 뭔가 어떤 지도자로서 밑에 사람들을 관리자로서 밑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이 많이 이제 요구되는 사회가 올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요즘엔 미래학자 분들께서 책을 잘 안 써요. 잘 안 써. 잘 안 맞으니까 자꾸 막 미래가 너무 빨리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대학 진학할 때 무슨 과로 진학을 해야지 뭐 유망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뭐 당장 10년, 20년 뒤에도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회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있던 직종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미래에 요구되는 인재상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여러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이 요구된다. 요구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 직종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전에 궁술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갖고 활 쏴갖고 뭐 조그만 동물 잡아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궁술로 먹고 살려면 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뭔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탑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100년 후든 200년 후든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류 직종이 바뀌는 거지 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도 AI가 하더라도 그럼 많은 어중간한 상담가들은 네. 일자리를 잃겠죠.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지. 어중간한 활궁술의 능력자는 굶어 죽는 거죠. 근데 탑이라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연금을 받는 거지. 뭘 메달을 따서. 상담가도 탑이면 AI 안 찾고 그 사람을 찾으면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찾아오겠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느 직종이 살아남아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거기서 탑이 될 자신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내가 기계와 대화하는 언어일 수도 바뀔 거고 AI와 함께 일하는 그 협업 방식.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의 협업도 있고 AI와 인간의 협업도 있고 기계와 나의 협업도 있잖아요. 내가 기계를 장착하는 법을 알면 그냥 맨손으로 아무리 근육을 열심히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기계나 AI 물론 기계와 로봇이 섞인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협업, 인간과의 협업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나아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없어진다 얘기를 하지만 일부 의사는 남을 거예요. 일부 의사는 남아서 AI와 협업하고 AI가 이제 진찰하고 그걸 하는 거를 검수하거나 네. AI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의사들은 남을 거예요. 굉장히 소수가 되겠죠. 네네. 그 대신에 그 더 많은 사람들은 AI를 개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쪽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 받는 동안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꿈꾸는 자각몽을 즐거운 자각몽을 꾸게 해주는 그 꿈 컨텐츠 개발자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지 이게 막 완전히 이 업은 사라질 거야 저 업이 뜨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몰려갔다가는 실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초등학교 때 코딩을 배우는 건 실은 진짜 그 사람이 개발자가 되는 거를 보장하지 못한다. 네. 왜냐면 제가 코딩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제일 일 잘하는 애가 두 과 나온 친구들인데 수학과랑 물리학과예요. 네. 이 친구들이 코딩을 기가 막히게 해. 논리력이 있거든. 논리력이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컴퓨터 개발과 이런 나온 애들은 실은 다시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코딩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네. 모듈을 열린 마음으로 그 익히고 그걸 적용하고 네.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그게 중요한 건데 내가 코딩을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생각하면 실은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약간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래서 그 기술에 몰려가서 그 기술을 정규학과로 넣는다 이거는 실은 거기에 갇혀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까 지원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알파고 개발자가 원래 게임 덕후였다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어났으면 알파고를 네네. 개발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고. 네네네, 맞아요.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 알파고를 개발했던 저 이름이 하사비스인가요? 네, 그 사람이 그 개발자가 굉장한 어렸을 때 그 게임 매니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제일 잘하거든요. 뭐 디아블로나 어떤 게임들이 딱 출시가 되면 이제 개발자들이 그래요. 이 게임을 뭐 보스까지 깨는데 한 3개월이 걸릴 거다. 근데 막 3시간 후에 한국인들이 올려. 또 깼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 게이머들은 뭐랄까 그 최적화를 정말 잘하는 거죠. 지금 그 문제 해결력이 정말 대단한데, 근데 아까도 이제 얘기를 좀 했지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 틀 안에서 최적화를 찾는데 굉장히 적화파돼 있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적화를 찾는데 최적화돼 있는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젓가락질을 해서 손이 뭐 빨라서 그렇다. 이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고, 뭐 숫자가 우리나라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한 글자로 돼 있어서 숫자에 박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언어적인 거, 손가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리적인 계산이 빠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건 약간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런 단일 민족이고 그래서 바로 옆집 사람이 뭐 하는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뒤처지면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돼. 같이 네네. 가고 네. 내가 다른 데 여기서 꽃을 보고 있는 동안 얘는 한글을 읽혀. 그럼 나는 뒤처지는 게 바로 눈에 보이고 옆집 아줌마가 또 와서 간섭해. 아이고 누구네 철웅이 그거 꽃 보고 있던데? 이러면 이제 또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길을 가는 게 그래서 이게 게임은 최적화된 길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최적화된 경로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명암이 있는 한국 게이머들의 이런 세계적인 게 물론 스타를 개발한 그러니까 스타의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한 임요한의 전략이나 이런 거는 정말로 혀를 내두르는 막 창의적인 전략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차치하고 전체적인 보편적인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어떤 그 최적화, 효율화를 너무 추구하는. 근데 실은 이 미래의 교육은 네.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게임 넘어서서 사고를 해서 이 게임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아니면 이 게임이 저 게임이랑 융합돼서 어떠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은 여기로 넘어가는 그런 발상이 필요한데 네. 그거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발상은 좀 어려운 때문에 사고 체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 뭔가 네. 이렇게 어떤 그 숙련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최적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게임을 잘한다는 거는 전략을 잘 짜고 그다음에 손도 빠르고 네. 뭔가 이렇게 막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때그때 빠르게 어떤 요령을 잘 습득하고 있는 그런 숙련도와 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일상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그 숙련도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 숙련도라고 따지면은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될 그쵸, 거라는 거죠. 그쵸. 점점 앞으로 소장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을 때 뭐 탑은 살아남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 직종 자체가 저는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서 정말 그게 상용화가 된다면 인간 운전자보다도 훨씬 사고가 안 날 거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 인간 운전자가 아무리 뭐 10년, 20년의 무사고이고 정말 운전을 잘한다 한더라도 누가 그 운전자를 정말로 뭔가 그 운전이라는 사람을 이동시킨다는 그 역할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그렇죠. 그 비싼 돈을 주고.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난 정말 인간이 운전하는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 경험해서. 그런 차원에서의 일부 운전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미 그 사람의 직종은 어떤 뭐 운송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 어떤 그런 운전이라는 경험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쵸. 그렇게 따지면은 이 운전이라는 직종은 사라진 거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직종들은 사실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기술이 이 기사분 중에서 탑 기술이라면 실은 순간 떠오른 거는 이제 세 가지 직종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운전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팅을 하는 운전을 시뮬레이팅해서 진짜로 운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임을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근데 그런 사람은 세계에 한둘이야. 진짜 세계에 원투로 들어가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인간 레이싱, 레이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서 마차로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네. 그렇죠. 요즘에도 마차가 있어. 시청 이런데 가면은 그렇죠. 시청 같은 데는 돈 내고 이렇게 마차 이렇게 모시는 분이 네네. 있거든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경험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정도가 되려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에서 벗어난
네. 게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직종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택시 네네. 기사라는 직종은 없어지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좀 얘기를 바꿔서 아까 이제 뭐 기술이 변한다, 시대가 변한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 미래 교육의 환경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게 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조금 더 나중에 올 것 같은 미래를 좀 네. 경험한 거죠. 과도기적인 좀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들이 벌써 이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한 세대가 있고, 뭐 대학생 한 학년은 뭐 학교에 아직 안 가본 거예요. 학교에 1년 만에 내가 2학년 됐는데 올 없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초등학생들은 이 온라인 교육을 되게 잘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이 교육을 시작할 때. 네.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잘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초등학생들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애들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학습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더 어려운 거죠. 학습의 경험이 없는 애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려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얘네는 잘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문제가 생기고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아. 제가 예전에 IGM에서 이제 이런 다른 좀 어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강의를 이렇게 만들고 해봤는데 네. 저는 이제 유튜브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오프라인들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떠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콘텐츠는 이분들이 훨씬 잘 만드시지만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에 저는 어법에 좀 그나마 익숙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하세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이 오프라인 교육에 있어서 처음에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사설 얘기하고 요즘 어떠세요? 그 기업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말이야 이러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고 네. 그 처음에 오프닝을 통해서 이렇게 레포를 형성하는데 온라인에서 그렇게 했다간 누가 봐. 나가버리지. 네. 그게 너무 긴 거야. 그리고 이제 서론도 길고 본론이 너무 늦게 나오고 물론 저도 아직 그런 네네. 문제가 있지만 그게 저보다 훨씬 심한 거죠. 나도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교육자가 오프라인에서 교육자와 온라인에서 교육자의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네. 요구해. 네.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콘텐츠도 문제인 거예요. 콘텐츠도 오프라인에 적합한 콘텐츠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온라인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던 분들이 그대로 갖고 오니까 얘네들이 조그만 화면으로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이 완전히 재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유난히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얘네들이 그냥 학습의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딱히 온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별로 학습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려면 정말 옆에서 끼고 앉아서 이거 봐야지, 똑바로 봐야지, 여기 봐야지, 선생님 봐야지, 왜 안 보니? 계속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사실은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학습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옆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강제하는 사람들도 없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학습 편차가 많이 난다고 많이들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엄마가 좀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나마 좀 하는데 뭐 이렇게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예 온라인 학습에 적응을 못하는 지금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이 온라인이라는 이 형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게임의 장점은 보상이 명확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확률형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짜증나죠? 여러분? 확률 너무 짜증나네. 근데 어쨌건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레벨이 오르잖아. 내가 레벨이 오른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 레벨이 물론 랜덤하게 오르는 게임도 있지만 이제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데 교육은 그 보상이 너무 늦게 주어져. 언제 주어질지도 모르고 시험 결과에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이게 20년 후에 너의 삶을 바꿔줄 거야? 20년 후에 내가 스스로 할지 모르는데 약간 아이들 입장에서는 20년 네. 개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게 20년 뒤에 너의 삶을 바꿀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지금까지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건 뭔가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적인 엘리트 집단 안에 편입되기 위한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습득해야 하는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건 그냥 세상을 되게 그냥 더 잘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세계와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내 주변의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배워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 공부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그 공부라는 거는 정말 사람들 안 만나고 방에 틀어박혀 독서실에서 막 이렇게 그 칸막이 이렇게 해서 책만 딱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여기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을 우리 지금까지도 공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근데 좀 그런 생각은 해요. 이 교육이라는 거를 하는 그런 과정에는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어쨌든 겪어봐야 되는 일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얻는 쾌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제 반복해 나가는 거를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교육은 고통을 감내시키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너무 대안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보고, 그리고 이게 또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정말로 먼 미래에는 모두가 최적화된 AI가 붙어서 1대1 교육을 시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 집에는 심지어 컴퓨터도 없어, 스마트폰도 없어, 어떤 아이 집에는. 그럼 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친구네 집에 가야 될지도 몰라. 그 시간에 학교를 나와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제 옆에서 어머니든 가정교사가 옆에서 봐주고 끝나면 옆에서 또 공부를 가르쳐. 이제 이런 아이들 사이에서 그 갭이 얼마나 벌어지겠느냐. 이게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교육을 생각해보면 진짜 먼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대신에 알아들은 사람은 와서 1대1로 내가 도제식으로 제자로 삼겠다. 이게 과거거든.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선별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원 급제하는 그 뭐죠. 과거 시험도 굉장히 극소수를 뽑거든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선별의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알아들을 놈만 알아듣고 알아듣는 놈은 내가 선별하겠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선별이 좀 더 넓어지긴 했죠. 그래도 그나마 과거보다는 보편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그나마 기회를 주긴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근데 진짜 먼 미래에는 그것도 좀 극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AI가 옆에 붙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연예인이 이제 AI가 그 모습을 딱 하고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지금은 좀 쉴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같이 공룡 보러 갈까요? 그러면서 막 생태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VR 속에서 이제 그러면 실은 이제 교육이 너무너무 즐겁죠.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이게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극단적인 선별에서 지금은 시험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을 그나마 과거보다는 하고 좀 넓은 선별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다시 극단이 좀 벌어지는, 과도기면서 이게 또 편차가 벌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교육에 있어서 지금 세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편차가 심해져서 그렇지 않을까. 가장 힘든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알아듣는 사람만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무언가를 알아듣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표준적인 그 교육에 대한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공통 교과 과목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의 어떤 일정 정도에 따라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아이들만 뽑아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그런 전인적인 그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막 모든 교과목들을 다 모든 사람이 다들 잘 이수를 해야지, 전 과목에서 다들 100점을 맞아야지 그 사람을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거는 아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저는 이과적 머리, 문과적 머리,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각기 다른 재능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뭔가 이런 표준적인 그런 그 교육의 내용을 누가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줄 세우게 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 예술적 감성이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정말 체육 점수가 모자르다고 예술적인
뭐 미술 점수가 모자르다고 뭐 얘를 뭐 전체 평균이 뭐 어느 정도 깎여서 그러면 얘를 버리고 갈 것이냐.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다른 분야에 정말 두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지금 그런 건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다변화된 평가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러니까 AI가 교육 현장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교육 스케줄을 설계하고 그 사람의 관심에 맞는 그런 어떤 그 교과목들을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의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이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AI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다변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진짜로 이런 뭐 양극화가 이게 심해진다 했을 때 이게 아까 말했던 것들은 경제적인 양극화 이런 거지만 내 목적의 양극화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적, 혹은 부모의 목적,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목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족의 결속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족도 있겠지만 해체되는 가족도 분명히 좀 늘어날 테니까 지금보다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하기에 나의 목적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기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다. 네. 그런 친구들이 가는 학교가 있고 내가 진짜 치열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돈을 좀 더 내고 가는 학교가 존재하겠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해보겠다, 이거를 내가 탑이 되겠다는 친구들은 실은 경쟁에 뛰어들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사회는 각자가 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유지가 되는, 공정하게 유지가 네네. 되는 이게 사회가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긴 하죠. 아직은 모르죠. 네. 지금 제가 말한 게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였습니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이런 거지. 이런 게 교육이 아까 옛날에 과거의 교육.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라. 이렇게 던져놓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말로 제가 예전에 들은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해지는 게 이 물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교육의 기회가 이렇게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 딱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다 자기가 제대로 됐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귀해지는 찾기가 더 힘든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좀 왜라는 질문의 대답이 약간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은 이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준비할 줄인 것 같은데 되게 길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